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뭔 일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거냐? 이 말은 지난번 벼농사 영상을 시청한 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한국이라는 영토가 작은 만큼 역사가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냐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를 한반도로 확장시켰을 때는 구석기 시대부터 켜켜이 쌓인 수없이 많은 보물이 끊임없이 출토되고 있죠. 특히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땅을 뒤집어 엎을 때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지스멘털입니다. 지난 2020년 네이버 지식인에는 집 지으려고 땅을 팠더니 엄청난 양의 금괴가 끌려 나왔다는 사연이 게시됐습니다. 자신을 29살 청년이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강원도에 땅을 사서 아버지와 집을 지으려고 땅을 다지는 과정에서 금괴를 발견했다고 썼습니다. 다 끌어올려 무게를 재보니 약 30kg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었는데 금은방에 물어보니 순금이라고 했죠. 현재 시세와 소유권이 궁금하다고 쓴 작성자의 질문에 한 누리꾼은 현재 시세가 약 23억 2,866원이라는 답변을 남기기도 했죠. 물론 이것이 범죄 수익금인지 혹은 누군가 묻어두고 까먹은지는 알 수 없으나 금괴 30kg이 집 앞에서 발견됐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쁜 일일 텐데요. 그러나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발견된 특별한 유물들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가치를 단번에 끌어올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978년에 한국에서 근무하던 한 미군 병사가 연천에서 발견한 주먹도끼는 전세계 고고하게 오랜 이론을 단번에 깨부수면서 한반도에는 이미 70만 년 전부터 인류가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고인돌은 전세계에 남은 7만 개 중 절반 이상이 한반도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이에 전북 고창, 전남 화순, 인천 강화 등은 유네스코가 나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세계적으로 조각만 발견될 뿐 그 원형을 발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청동검의 경우 한국은 어느 박물관을 가더라도 원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생명을 유지해준 영양소의 원천 콩의 원산지도 바로 한반도입니다. 특정 식물의 원산지를 추정할 때는 변이종을 통해 추정하게 되는데 1920년대 미국의 전 세계 각국을 돌며 콩 종자를 채취한 결과 한국에서 전체 야생콩의 절반이 넘는 3,379종의 변이종을 채취했습니다. 당시 동양식물탐험 원정대는 조선에서 모은 자료와 사진으로도 훌륭한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정도라고 기록하기도 했죠. 여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벼농사의 흔적도 한국에서 남아있습니다. 소로리 벽시로 알려진 이 벽시는 중국 후난성보다 4,000년 이상 앞선 벼농사의 흔적으로 남아 고고학 개론서를 개정시키기도 했죠. 이 작은 한반도에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있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아래에 어떤 시대 어떤 유물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물들이 전부 발견될지도 알 수 없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지형이 변화되는 경우 가령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땅을 갈아엎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유물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끌려 올라올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서울의 노른자 땅에서 오래된 아파트를 소유한 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아마도 재건축일 겁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야 두말하면 서러운 소리이고 여기에 신축 아파트가 가지는 가치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재건축이 시작됐다고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15일 잠실의 진주 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은 오랜 꿈이 이루어졌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잠실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 계획이 고시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4년 만인 2019년 8월 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되고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던 찰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역시 2016년부터 용역업체를 선정해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2021년 12월 참관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부지에서 문화재가 출토된 겁니다. 이에 업체는 문화재청에 정밀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죠. 그러나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한 시행사는 84개 지점에서 굴착을 시작했는데 36개 지점에서 다수의 문화재가 출토됐습니다. 결국 1월 24일 전체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18,700제곱미터 부지에 대해서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물론 전체 면적 중 10%에 해당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 외 면적은 공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이 지역은 공사가 중단됩니다.
여기에 1월 24일부터 정밀 발굴 조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90일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사업 전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론 유물이라고 해서 모든 유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밀 발굴 조사가 끝난 후 결정될 예정인데 여기에서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가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제와 6세기 신라시대 때 사용됐던 기둥구멍, 배수로등의 주거지뿐 아니라 상당량의 유물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입주민 입장에서는 올해 말 일반 분양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적어도 100일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 판명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질 텐데요. 이러한 일은 이미 어느 정도는 예고됐습니다. 송파구 대부분 지역은 지나가던 개가 땅을 파도 문화재가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물이 상당한데, 왜냐면 백제 678년 역사 중 가장 긴 493년간 한성 백제의 도읍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송파구 풍납동 일대에서 주택을 새로 짓거나 소규모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진행하다 문화재가 발굴되면 발굴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이 되어 있죠. 비단 서울 풍납동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에 국가가 등장했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좁은 한국에서는 엄청난 유물이 출토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특히 신라의 옛 수도였던 경주는 신라시대 문화재가 얼마나 많이 매장됐는지 알 방법이 없어 화장실 하나도 마음대로 보수하지 못하는 형편인데요. 그런데 최근 10여 년 사이 바다의 경주라고 불리는 곳이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 서해바다 태안의 갯벌에서 조개 캐던 할머니 한 분이 놀라운 유물을 하나 꺼내 올려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 2021년 8월 19일 태안의 한 해수욕장에서는 궁궐에서 사용되던 기와 한 장이 발굴됐습니다. 이미 2년 전에 비슷한 장소에서 한 주민이 조개를 캐다 땅속에서 비슷한 유물을 꺼내 올린 지 2년 만에 또다시 장식용 기와가 발굴됐죠. 이번에 발견된 기와는 거대한 용머리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웅장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서민들이 살았던 기와집의 기와가 아니라 마치 궁궐 등에서나 사용되는 것처럼 웅장했는데,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궁궐 지붕마루 장식용 기와입니다. 취두라고도 불리는 이 기와는 궁궐의 지붕마루에 올려 권위를 과시하는데, 이번에 발굴된 기와는 상부와 하부 총 한 세트입니다. 그 높이가 1m 3cm, 너비가 83cm를 넘는다고 하는데 웬만한 건물에 올렸다가는 무너져버리고 마는 무게죠. 아래쪽 기와에는 눈을 부릅뜬 채 입을 벌린 위험 있는 용의 형상을, 위쪽 기와에는 몸을 꼰 작은 용 한 마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임금이 사는 궁궐에서 사용되다 보니 용의 비늘이나 갈기 등이 상당히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었는데, 조선 전기의 장식기와가 이렇게 완벽한 형상을 갖춘 것은 처음 발견된 것이라고 하죠. 이날 발견된 유물은 비단 기와뿐 아니라 장수 모양을 조각한 장수상도 함께 발굴되었습니다. 이 장수상은 건물의 추녀마루에 잇따라 열을 지어 올린 짐승과 사람 모양의 장식기와의 일부분으로 대열의 제일 앞에 배치되는 도상입니다. 정교한 비늘이 새겨진 갑옷을 입은 무사가 무릎 위에 손을 올린 모습이 상당히 세밀하게 표현됐는데요.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물이고 궁궐에서 사용되던 장식용 기와라면 서울 부근에서 발견되어야 하는데 왜 하필 저 멀리 태안의 갯벌에서 발견됐냐는 것이죠. 국립해양문화연구소가 그 답을 유추해냈습니다. 연구소는 한양에서 만든 장식기와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방에 있는 왕실 관련 건물에 쓰려고 배에 싣고 옮기다 물길이 센 태안 해역에서 침몰했기 때문으로 추정했죠. 실제로 조선시대 최고 법전인 경국대전에 따르면 기와를 만드는 관청인 와선은 한양에 두고 기와를 만드는 장인인 와장 40명과 잡상장 4명으로 구성해 운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양에서 만든 기와를 뱃길을 따라 운반하다 해난 사고로 바다에 가라앉았을 것이라는 연구소의 추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태안에는 오래전부터 상상도 못한 수중유물이 끊임없이 출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태안을 두고 바다의 경주라고 불렀는데요. 사실 태안이 바다의 경주라고 불리기 시작한 건 2007년 사건 때문입니다. 쭈꾸미 한 마리가 바닷속에서 수백 개의 고려청자를 끌어올렸기 때문인데요.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터지기 정확히 7달 전 고등어 낚시로 유명한 태안의 안흥항에서 어부로 생계를 유지하던 김용철 씨는 꿈을 꿉니다. 보통 어민들 사이에서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꿈을 길몽으로 보는데 그는 꿈에서 수영을 했죠. 다음날 쭈꾸미 조업을 나갔던 그는 오랜만에 넉넉한 조업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800여 마리의 쭈꾸미 중 한 마리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 쭈꾸미를 잡을 때는 그물에 소라 껍데기를 매달아 바닥으로 내리면 어두운 환경을 좋아하는 쭈꾸미가 소라 껍데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빨판으로 돌을 집어 입구를 막는데 유독 한 마리만 푸른 빛깔의 돌로 입구를 막고 있었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는 쭈꾸미가 들고 있던 푸른 빛깔의 돌을 확인한 후 4일 뒤 태안군청에 이 사실을 신고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해보니 쭈꾸미가 들고 있던 그 접시는 일제강점기 시절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으로 건너와 고려시대 무덤을 도굴해 미치도록 수집했다는 바로 그 고려청자였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했고, 그 아래에서 25,000여 점의 고려청자 및 유물을 실은 태안선이라는 침몰선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쭈꾸미가 끌어올린 고려청자선 사건입니다. 해양문화재연구소가 태안선에서 찾아낸 것만 사자 모양 향로와 손잡이만 멀쩡했으면 10억 원을 훌쩍 넘었을 참외 모양 주전자 등 어마어마한 보물들이었습니다. 만약 김용철 씨가 그 접시를 그냥 집에서 개밥 그릇으로 썼거나 바다에 다시 버렸다면 800년 넘게 바다 아래서 고이 잡는 태안선을 꺼낼 수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 이후로 태안에서는 수척의 보물선이 발견됐고, 태안이 바다의 경주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는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게 해줄 수많은 유물이 출토될 것입니다. 이런 유물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소중한 역사가 될 것이니 하찮아 보이는 물건들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